어느 부분 잘 들어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박사과정은 주요이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뭐 어떤 논문을 가져온 거는 아니고 연구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공유로 드리고자 어도비에서 요즘 어떤 연구를 하나 옛날에는 어도비 연구를 많이 했던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게 됐어요. 어, 되게 짧을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도비가 이제 우리가 뭐 아는 상품을 팔잖아요. 디자이너들과 사진가들, 뭐 최근 사진을 만든 사람들에게 크게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판매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진가들한테 파는 그 상품들이 있어요. 포토샵과 프리미엄 하나는 이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하나는 동영상 편집.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 편집 툴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저런 화면들이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미지나 동영상을 갖고 와서 얘를 짜집기 한다든지 뭐 색을 조금 바꾼다든지 그런 특정 물체를 오려서 붙인다든지 그런 툴들이 하나가 디자이너들을 위한 상품. 디자이너는 뭐 사진가랑 뭐가 다르냐? 디자이너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쇄물이나 스토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인쇄물은 그 왼쪽 사진과 같이 해상도가 정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벡터 그래픽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설명 도구별로 하지만 대충 왼쪽과 오른쪽이 뭐가 다른지는 아시죠? 왼쪽은 이렇게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쪽은 우리가 실제로 사진들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우리 생성 연구 많이 했는데 쪽에 있는 저런 리얼 사진들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것도 좋기는 한데 실제로 좀 뭔가 우리의 힘이 사람들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게 굉장히 노하다. 점과 선으로 어떤 신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오른쪽 같은 그런 사진들을 생성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이 한제 이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큰 두 개의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를 어, 내고 있고 그래서 얘를 개발하는 기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 사진과 동영상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또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이런 벡터를 위한 기술들이 나오고 사진들을 위한 거는 우리가 친숙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기술들로는 뭐 제너러티브 필, 제너러티브 익스텐드 이런 거 또 이미지 아웃페인팅 이거는 동영상 클립을 비디오 모델을 써가지고 이렇게 연장한다든지 이 클립이라고 하는 약간 지나가는 자연 풍경 이런 동영상 생성 기술들이 어도비가 어, 논문으로 내지는 않지만은 꽤 괜찮은 모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기반이 되는 기술은 원래는 어도비 소프트웨어에서는 있다고 포토샵 하려면은 이 머리 한걸 잘 따고 그런 것들 잘해주고 동영상 편집할 때는 내가 원하는 클립 딱 찾아주고 그런 기술들이 이제 포토샵 이런 데 들어가는 오른쪽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기술들이 이런 게 조금 우리한테 더 생소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들 이미지 생성이나 비디오 생성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오른쪽 기술들은 거의 다 올해나 저기 작년 말에 나온 꽤 최신 기술이고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벡터 그래픽 텍스트 이미지랑 똑같은데 아웃풋이 이제 벡터 그래픽 조금 더 특이하죠.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거는 벡터 그래픽이라서 할 수 있는 좀 신기한 행동들인데 그 제너러티브 리컬러라고 벡터 그래픽은 색깔을 바꾸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쉐입 불러가지고 색깔 바꾸는 우리 PPT에서 색깔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해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도 재밌는데, 뭐 저한테는 재밌는데요. 그것보다 아주 아주 최근에 나온 그런 어도비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요. 어도비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어도비 넥스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어도비가 제시한 디자인의 미래가 그런 주제로 홍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내용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니오라는 거예요. 얘의 저는
그리고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들어가 있네요. 이거 벡터 그래픽. 어, 컨셉을 빠르게 아이디에이션하고 이거를 너의 그 포스터나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에 빠르게 인풋하자라는 거를 취지로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3D로 물체를 쉽게 만들고 그런 UI를 제공해주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고요. 물체를 2D로 엑스포트 하겠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벡터 그래픽을 디자이너들이 그릴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오른쪽에 이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정면을 보고 있는 이 사진하고 측면을 보고 있는 요 사진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쓱 돌린 건데 네, 실제로 요거를 그 아웃라인을 그릴 생각을 하면 이 둘은 거의 뭐 완벽하게 다른 사진일 거 아니에요. 그냥 점과 선의 관계가 생각.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서 뭔가 재사용할 수 있을 여지가 적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3D 상에는 조금 더 모델링하기가 쉽겠죠. 회전 같은 거를 다루기 쉬운. 뭐, 조명 같은 걸 연출하고 싶으면은 뭐 그림자 또는 이렇게 얇은 쪽은 조금 얇은 핑크고 어두운 쪽은 좀 어두운 핑크여야 되는데 이런 거 조절하기가 결정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살살 조절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UI에서 3D상에서 이렇게 만들고 엑스포트 할 수 있는 기준 제공해 줄 테니까 이렇게 앞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야심차게 내놓은 거. 제가 여기서 3D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UI들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우주선 같은 거 기본적인 도형들의 조합들로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3D는 뭐 막 메쉬와 뭐 미깅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UI고 그러면 엄밀한 면에서 3D가 아니라 2.5D라고 해. 요거는 이제 킥하고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쓱 그려가지고 그거를 텐트 일러스트레이터 하면 내 포스터에 이렇게 쓱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저 템플릿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책 표지로도 쓸 수 있고 영화 포스터로 쓸 수 있고 내가 이 우주선 이 각도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살짝 그리고 싶다 그럼 그것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 개요의 디자인 기본적으로 뭐 기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진 않지만 그래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3D 물체를 2D 형태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다는 뜻이고 이게 아직 공개라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기술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출시하려고 한다. 그걸 공유해 주는 거고. 예전에 네. 어도비의 무슨 발표 같은 거에서 있지 않았어요? 공룡이랑 아, 싸우는 네네네. 기사고. 턴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어, 프로젝트랑도 왜 다른 되게, 거야? 아, 이게 좀이 프로젝트 네오라는 거에서 다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건 맥락을 공유하는 몇 가지 조금 더 작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거의 결정체가 조금 요걸로 나와서 이제 출시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슈퍼셋 같은 개념이다 보죠? 네, 네. 패키지 같은. 네. 근데 정확히 그 기술은 없어지긴 했더라고요. 없어졌어요. 뒤에 제가 잠깐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기능이라서 벡터 그래픽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미지도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왜 꼭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리포스트 사진도 들어가죠. 뭐, 뭐, 뭐 약간의 별도의 기능이긴 한데 얘는 비슷한 자기네들 UI에서 프리셋 예시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씬을 만들면은 이 씬을 어, 이미지로 이 씬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라면 그릇 밑에 젓가락 같은 거를 쉽게 만들면 뭐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는 꼭 어렵지 않죠. 우리 하고 하고 살짝 바꾸면 다른 이미지 그런 UI를 제공하는 게 큰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어떤 3D UI상에서 3D라는 게 원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블렌더나 뭐 이런 3D 모델링 툴들은 사람들이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3D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 그래서 쉬운 UI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거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에 의미가 뭘까?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뭘까 하면은
요건 제가 그냥 뉴스 기사에서 그걸 읽고 얻은 인사이트인데 앞으로 그런 2.5D스러운 디자인들이 더 많아질 거고 만들기가 쉬워지니까 그리고 그런 디자인 수준을 사람들이 기대를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양이를 돌리는 뭐 아이콘이나 포토그래피,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물론 요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귀하고 엄청 고급 자산들이 네, 그것들을 조금 더 만들기 쉬워지고 이런 디자인들이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B의 연구 주제도 좀 그렇게 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 아까 나왔던 게그 트레드 턴테이블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논문 같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하고 맞아.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우리가 좀 연구해봐도 좋을 것 같고 2D 사진을 2D 상에서 돌리지만 3D가 돌아가는 것처럼 고양이 돌리듯이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조금 더그 장선 그 2.5D 이미지, 그러니까 2D 이미지 같은데 3D의 이펙트를 넣는 그림자가 지나치게 한다든지 색 변화를 하게 한다든지 이거 좀 쉬울 수도 있죠. 이런 주제를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보는 거 싶었고 또 하나가 이미지 투 SVG 기술이 다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우리가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지 투 SVG 해주는 논문 어도비가 항상 이런 면에서는 6개월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서비스가 작년 말에 나왔고, 그 논문들은 학계에서는 어, 올해 초에 나왔어. 올해 초에 중순까지 나왔어요. 그런 기술들이 어도비 소프트웨어 들어있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딸리거든요. 우리가 논문으로 접하는. 아직 조금 그런 거 오픈소스로 가면 좀, 아,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2.5D 이런 벡터그래픽 만들면 여기 움직여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좀 벡터그래픽의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요게 애니메이션이 훨씬 쉽다.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자. 혹시 연구 주제가 없으신 분들은 뭔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 정도만 남기고 있고요. 또는 이제 프로젝트 내용은 아닌데 어도비에서 어떤 것까지 요즘 지원을 해주느냐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보시면 그냥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재밌는 영상 이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디자이너들의 큰그 태스크 중 하나가 맡은 업무 중 하나가 그 모크업이라고 하는 앞쪽 디자인이에요. 상품에 내 로고 같은 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실제 사진을 소개나가게 라이팅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컵이 공면이 지어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공면을 약간 예측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조금 구부려가지고 컵에다 붙여야 되는데 딱 봐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거를 해준다. 뭐 3D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프로그레스고 이게 끝나면은 뭐 그냥 리얼타임 커서 움직이는 뭐 연결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표면 같은 게 모델링이 돼서 빠르게 입히더라. 이거 되게 잘해요. 잘하는 거잘 살리고 딱 우리 상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못하는 그리고 얘네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게 뭐 굉장히 좋습니다. 심할 때 제가 이번 원래 이런 걸 좀 한번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아쉬운 게 이거 제가 어도비 컨퍼런스에 있는 발표 영상을 보고 소개해드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컨퍼런스는 이게 아니고 어도비 플러스. 네, 어도비 넥스라고 어도비 개발자 플러스.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뭐, TMI이긴 한데 두 가지 컨퍼런스가 있는데 하나는 어도비 넥스라고 그건 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디자이너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어요. 뭐, 기술들을 뭐를 개발하고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게 큰 게 10월에 있고요. 짜잘한 거는 짜잘한 건 아니에요. 완전 다른 맥락으로 어도비 디자이너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어도비 사람들이 캐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되지만은 주로 자료를 정리하고 뭐 약간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완전히 다른 컨퍼런스를 열어주고 그 컨퍼런스를 제가 오늘 갖고 있어요. 그 에이전틱 AI 해가지고 어도비가 제공하는
서비스 무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중에 요즘 그런 기술도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랑은 조금 더 머니까 오늘은 이것도 좋았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10월에 있을 어투비맥스 저도 홍보하는 사람이 된 거 그거 한번 보시면은 매번 좀 어도비가 이런 거는 좀 항상 한 발 앞서 있어가지고 이게 뭐 온라인으로도 시청 가능한가요? 아마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만은 언젠간 온라인으로 공개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펀테이블도 작년 10월에 공개가 됐던데 없어지고 그런 기술들이 되게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너무 한결 그러게요. 저랑 아, 저에게 찾아오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죠. 그죠? SVG는 기본적으로 폴리곤인 거죠. 아, 꼭 그렇게 클로즈 로빌 필요는 없고요. 점과 목선이요. 점과 선. 음, 목선들의 파라미터들이 네, 색깔은 어떻게 씌우죠? 빼고 쓰는 거. 예, 그냥 곡선의 색깔을 지정해버리면 아마 곡선으로 만들어 보는 새 곡선은 이미 SVG의 주제 자체도 연구 분들이 있긴 한가요? 네. 제가 사실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왠지 누군가 빨리 할 거다 싶었더니 누군가 빨리 하더라고요. 아, 얼마 네, 올해 초에 다 나온 거고 내용은 별거 없어요. 데이터 잘 되는 거. 얘는 파이튜닝을 하는 근데 이번에 좀 이런 모델들 통해서 나온 거는 엄청 복잡하고 테스트가 남잡하고 깔끔한 거를 만드는 그런 되게 모델. 지저분한 네, 지적으로는 좀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 네, 나도 뭐 굉장히 좋은,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런 부분, 시간, 이제, 이게 어도비에서도 연구 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사이클간 시절부터 있었던, 뭐, 미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해성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해성파? 네. 뭐, 그런 거 아마, 해성파는 처음 세종 보네. 카드는 지금 없어요. 음. 그런데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 이렇게 어도비에서 좀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좀 논문으로서는 약간 뭐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군지, 그 사람 이게 뭐하지? 또 이렇게 해갖고,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찾아봤거든요. 구글 스칼라에서. 그랬더니 논문 대신 US 페이턴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여기를 이제 어, 하는 기록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도비에서 이렇게 페이턴트가 뭐 이런 생각, 그게 세정판인 것 같다. 그렇고, 뭐, 페이퍼도 지식을 논문 하나 보고, 작업해서 뭐, 힌트 한 2배도 있어, 약간. 네. 그래서 나도, 네, 저기 뭐야. 이 페이턴트 문서는 볼 수 있, 이런 거를 관련 참고문은, 참고 논문, 그냥, 논문을 해가지고, 그런 거, 제, 지원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연구를, 딱 하는 것 같고.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공개되지 않은 모델, 이 있는 기술과 싸워야 되는, 항상 어떻게 접근한지도 모르는 도덕이의 인식스기가 고생해야 되는, 이기면 엄청나게 나팔 하더라고요. 걔랑 정량 비교도 좀 빡빡하고, 근데 걔보다 못하면 좀, 걔보다 못하면 누구도 모르겠어요. 사실 논문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면 뭐 따지고 보면은 뭐 논문이 아닌 형태의 기술이랑은 사실 인정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예를
어도비의 선택해보려고 니네 비교해봤냐? 그런 리뷰 포인트가 날라오면, 무슨 논문이, 퍼블리시된 논문이 아니었고,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안 나왔다라고 해봐라, 거라고 나는 알고 있네. 어쨌건, 이었습니다. 네,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런 거지, 이미 조금 하고 있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게 공식 디자인 학원은 좀 나온 건데, 그때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는 안 써도 돼. 플러그인이 있어요. 플러그인이 써서 AI를 하는 모델을 돌렸어요. 네,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 위주로 따겠죠. 저가 쓰는 게 어려운, 좀, 배워, 그게 처리가 되고. 음. 무슨 소리인데에서? 소모자에서? 네. 웹플러그인 형태. 한 두 개는 해가지고, 그리고, 뭘, 피부 좀 색깔 막, 블락블락한 거, 어,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안 석박통합과정 김동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멀티모달 테스트와 에이전트 팀이 있습니다. 요즘 멀티모달 AI 에이전트의 트렌드는 무엇일까 해서 두 가지 논문을 짜서 첫 번째 논문은 다양한 AI 에이전틱한 테스트를 쓸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논문 하나 가지고 하나는 도메인 특화된 그 테스트를 쓸 수 있는 에이전트 모델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CVPR 2025년에 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그마 파운데이션 모델 for 멀티모달 AI 이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직접 CVPR 학회를 갔다 와서 열심히 하게 되어서 배워보았는데 요즘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가져오게 됐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목표는 UI 탐색이나 비디오 언더스탠딩 같은 디지털 세계의 환경과 우주적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 또 세계에서 인간의 지시를 이해하고 기획하고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설명하는 공적인 이해를 능력을 가진 VLA나 로봇 컨트롤 아니면 UI 내비게이션 같은 특정 행동을 하는 VLA 모델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두 가지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먼저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왼쪽 세 가지 태스크를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디오 언더스탠딩이나 이미지 언더스탠딩,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관련 해결할 수도 있고 중간에 좀 리얼월드 환경에서 특정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혹시 어느 곳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플래닝을 할 수 있는지와 웹이나 모바일 UI에서 특정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을 있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서는 로봇이 실제 유저의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수행하는지와 관련된 테스트로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UI나 모바일 환경에서 실제 유저가 원하는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에이전틱한 테스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능력하는 예시를 드릴 건데, 플래닝 같은 경우에 웹지만 이런 식으로 픽업더 칩백을 향한 궤적을 로봇발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고 아니면 플립, 칩백, 레프트 엣지, 칩백을 어떻게 이제 왼쪽에 옮겨야 될지에 대한 행동 궤적 영상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레프트 엣지로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한
플래닝, 이게 이제 파트너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행동 궤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로우 플래닝도 가능하고, 실제 로봇을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캡션을 수정을 한 것 같은데, 핫도그의 행을 이제 핫도그에 넣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머쉬룸을 이 컷에 넣어라. 라는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행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게 했고요. 세 번째는 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라. 라는 테스트. 행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 매니플레이션,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물리적 환경에서의 테스트 수행인데, 그거는 디지털 환경에서 혹은 모니터 화면이 스마트폰 환경이라고 봤을 때, whether it's enter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이 에이전트가 찾아내는지에 들어가서 찾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음은 좀더 플라이드, 비행기 모델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또 화면으로 나와서, 이제 아래로 내려서 플라이트 모델을 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특정 어플에서 결과를 친구에게 메시지로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프라임 메시지 디스크, 기버, 앤 클릭, 샌드 이런 식으로 명령을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연락처에서 박스틱을 찾아서 공유를 해주고, UI 내비게이션도 진행할 수 있고, 시간 관계상 모든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스크린샷으로 가져왔는데, 이런 왼쪽에 있는 게 실제 마그마 자기의 에이전트고, 오른쪽이 비교 대상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게임도 이 모델보다 잘하는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은 이 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에 간단한 이전에 VLM 모델들이 했던 비디오 언더스탠딩, 유저의 테스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를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SOM과 TOM이라는 방식으로 두 가지의 다른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수행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 문제에서는 UI 환경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화면에 XY 좌표를 클릭해야 하는 테스트이고, 로봇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는 로봇파를 7개의 제도에 맞게 행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 둘은 원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클릭 버튼이나 상호작용한 가능한 객체에 숫자 마크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 내에 마크를 해둡니다. 데이터 내 숫자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형태로 마크를 표현해두고, 좌표 XY를 예측해라와 같은 어려운 공간 예측 문제 대신에 몇 번 마크를 클릭할까, 아니면 몇 번 마크를 잡아야 할까와 같은 더 간단한 마크 선택 문제를 풀기 함으로써 모델이 이미지나 UI 스크린샷에서 언어적 지시를 특정 위치와 정확하게 연결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마크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태스크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트레이스 오브 마크, 액션 플래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 문제에서는 동영상 속에서 아이콘을 드래그하는 움직임과 로봇팔이 물건을 미는 움직임이 서로 이제 다른 시공간적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이 TDM이란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린 set of marking을 시간축을 가진 동영상으로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즉, 비디오 속 객체에 찍힌 이런 마크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훈련시킨 건데요. 모델이 행동과 관련된 객체의 동적인 움직임에 집중하기 해서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길러주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반 영상에서 라벨이 없는 일반 동영상까지 데이터까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 트래커이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비디오 내 특정 실제 객체들의 지점들의 대적을 픽셀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한 데이터셋은 이런 식으로 분야에 맞게 엄청 많은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여기서 활용한 데이터는 비디오, 로봇, UI 내비게이션,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각각의 데이터들을 총 합친 약 3,830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 다양한 다른 인풋을 어떻게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느냐 보면은 이미지와 비디오 정보는 비전 인풋이고 유저의 지리 텍스트는 텍스트 토커나이저 하면서 같은 토큰 단위로 만든 후에 네, 라마3 8B 모델 백본으로 활용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유저의 특정 태스크에 따라서 결과는 스파셜, 벌벌, 액션 이렇게 세 가지로 출력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스파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비디오 언더스탠딩에서 특정 이미지에서 어디 속도로 칠할 특정 VQA 관련 테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 벌벌 특정 영상에서 이 영상에 대한 묘사 이런 거를 텍스트 형태로 반환해주는 걸 벌벌 명시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전에 VLA가 수행했던 테스트들, 즉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테스트들은 UI 같은 경우에는 XY 좌표나 XYWH 바운딩 출력을 보장시켰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위치 그리고 로봇팔의 회전 그리고 그 로봇 손이 이제 잡히는 상태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그런 선택값을 아웃풋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멀티모델 언더스탠딩 테스트와 UI 액션 그라운딩 앤 내비게이션, 홈 매니pule이션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쏟아 비슷한 성능을 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논문의 리미테이션은 이제 SOM이나 TOM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강한 의존성을 띈다는 것이고요. 이 논문에서 가져갈 수 있는 메시지는 데이터의 활용 방식에 따라서 다른 영역의 태스크를 하나로 이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논문은 스크린 코더라는 논문인데요. UI 디자인의 프론트엔드 코드 자동 변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가속화 및 디자인 작업의 대중화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의 한계로서는 텍스트 기반 LLM의 한계로서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넣어주었을 때 프론트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가지면 복잡한 레이아웃과 미세한 시각적 디자인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이제 실제 디자인 작업 과정과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VLM의 한계로서는 UI 컴포넌트를 누락하거나 잘못 분류하는 에러가 있었고, 아니면 컴포넌트를 엉뚱한 위치에 배치하거나 레이아웃 규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세 가지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이 논문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면, 좌측에 이런 식으로 UI 이미지 한 장만 주었을 때, 필요한 모델은 HTML과 CSS를 생성,
다음은 인스타그램 페이지. 거의 UI 현장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는 게 있어요. 기초 디자인 스케치를 가지고 UI를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 프롬프트로 뭔가 추가하고 싶은 인스트럭션을 넣어서 UI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기존에는 좀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 방식으로 진행했었다면 이 논문은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복잡한 UI 코드 변환 작업을 세 개의 전문 에이전트가 하는 모듈식 프레임워크로 분해를 첫 번째는 브라운딩 에이전트로 이 이미지에 무엇이 있는가 UI 요소 탐지하고 라벨링하는 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는 이 탐지된 UI 요소를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를 직접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과정. 세 번째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로 어떤 코드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실제 HTML과 CSS를 생성하는 과정. 각각 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운딩 에이전트는 이 이미지 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과정으로서 먼저 VM에게 헤더는 어디에 있나요? 같은 자연어 질문 이 이미지의 주요 구조를 바운딩 박스 형식으로 나타내도록 하게 그리고 탐지된 각 영역에 헤더, 사이드바, 내비게이션과 컨텐츠 같은 레이블을 부여해서 상호작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복 탐지하게 될 시에 non maximum separation으로 가장 확실한 요소만 선택하게 되고 현재 실패 시에는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공간적 규칙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메인 컨텐츠 영역은 탐지된 다른 영역을 제외한 가장 큰 사각형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론된 결과에 대해서 유저 인스트럭션을 추가해서 결과를 수정할 수 그렇게 생성한 구성 요소들을 바탕으로 웹페이지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 대칭적 레이아웃 트리를 구성하게 되는데 복잡한 치즈파 대신에 간단한 공간적 규칙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레이아웃을 설계하게 됩니다. 웹페이지의 가장 바깥쪽 컨테이너 화면 전체를 채우도록 이런 식으로 페이지 100%로 지정해서 다른 내부 요소들이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CSS 그리드, 테일윈드 CSS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구성 요소를 정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각 구성 요소의 역할과 문맥에 맞는 프롬프트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언어 모델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자연어 수정 요청에 따라서 예를 들어 헤더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어서 맞춤형 코드 생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분에 맞는 코드를 생성하게 되면 레이아웃 툴에 맞게 최종적으로 HTML과 CSS로 조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아닌 마지막으로 플레이스홀더 매핑이라고 실제 UI 상에 있는 이미지들을 처음에는 플레이스홀더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회색 창으로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세 단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UID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이미지 영역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플레이스홀더와 탐지된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최적의 짝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이게 실제 이미지 조각을 스크린샷을 추출해서 현재 회색 플레이스홀더를 대체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이제 실제 사용 예시를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어, 그리고 이 논문의 핵심은 사실 이렇게 만드는 자동화 플랫폼도 있긴 한데 실제 UI를 활용해서 UI 이미지로 코드를 생성하는 태스크다 보니까 이 학습 데이터 자체가 매우 후기하고 통으로 제작하기엔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따라서 스크린 코더를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UI 코드상을 생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하고 파이프라인을 했는데 첫 번째는
SFT로 스크린 코드로 생성한 5만 개의 UI 코드 데이터 VLM을 훈련시켜 기본기를 학습하도록 합니다. 이 모델은 시각적 레이아웃과 코드 부분 사이에서 긍정적 연관성을 학습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강화 학습을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코드를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첫 번째는 블록 매치 리얼드라고 모든 구성 요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만들어내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 시뮬레이트 리얼드로 블록 안의 텍스트 내용이 정확한가. 세 번째로는 포지션 어라이먼트 리얼드로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위치에 배치되었는지.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코드를 계속 생성하도록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하지 않고도 오픈소스 VLM 성능을 이런 식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여서 항목들 수준으로 크게 향상을 시키는 그 결과 보시면 GPT-4, 제미나이 2.5 프로, 라바, 딥시크 2.5 이 모델들보다 또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이 이전에 말씀드린 에이전트, 세 가지 에이전트로 생성한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에이전틱한 모델 활용 없이 스프링 코더로 이전처럼 학습한 단순히 파인튜닝한 모델로 방송평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왼쪽 상단에 오리지널 웹사이트가 생겼으면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지만 스크린 코더로 생성된 것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리미테이션과 시스템 메시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리미테이션이 아직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에이전트에 활용되는 PLM의 성능이 좀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용자의 클릭반응, 서버 통신, 상태 관리 등의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인 자바스크립트를 생성하는 로직은 따로 없었다. 그래서 단일 이미지 기반 생성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공적인 상호작용과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페이지를 생성하다 보니까 다중 페이지를 생성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고, 파트나 테이블 같은 복잡한 컴포넌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모든 뒷단의 단계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리미테이션을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아직 프론트엔드를 자동화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네. 하지만 사실 이게 저번 주에 나온 GitHub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공부해서 가져와. 하지만 이런 논문 하나의 거대한 블랙박스 모델로 해결하려던 기존의 태스크를 벗어나서 각 단계를 간단하지만 효율적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설계한 것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 저희도 그런 도메인 특화된 태스크를 에이전트로 활용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발표도 이게 하를 어떻게 떠죠? 이게 이게 이거를 가지고 사실 이 UI 이미지를 가지고 코드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그 도메인에 특화된 영역이잖아요. 그런 특화된 테스트를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해결했고, 기존에는 뭔가 엔드투엔드 모델식으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전처럼 뭐 GPT나 이런 상용 모델을 사실 학습을 시켜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학습 없이 에이전트만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 어떤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내부에 학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를 그냥 LLM이나 VLM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게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 아니면 뭐 멀티 에이전트 연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연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가 너무 에이전트만 쓰면 그 논문이 간단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성한 코드, UI만 가지고 생성한 코드들을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다시 파인튜닝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эк스페리먼트 결과가
기존 상용 모델이 방식의 점수라면 아래 게 자기들의 만든 UI 코드상을 학습시켰을 때 상용 모델보다 좀 잘하는 성능을 내어서 이렇게 그냥 UI 코드 데이터셋을 만드는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이 컨트리뷰션이. 그래서 네, 저 파이썬이란 데이터가 스트링 코더가 아웃한 데이터로 파이썬 하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파이썬이 하는 게 더 안 좋아. 네네. 이게 좀 신기한 게 이쪽에 에이전틱 건 사실 학습시킨 건 아니고 그냥 그냥 LLM 에이전트 3개 돌려서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저거 아래 파인 튜닝 한 모델은 펜 2.5 BL을 파인 튜닝 한 모델인데 성능이 이런 식으로 기존 펜 2.5 BL보다는 낮았지만 에이전틱한 모델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게 사실 좀 신기한 측면이겠어. 근데 그러니까 파인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고 네. 그러면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는 거스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냥 오버피팅 된 거라고 이게 맞지 않더라. 만약에 이게 논문으로 나와서 리뷰어가 무조건 이건 할것 네. 같아. 이게 과연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사실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도 얘네 모델로 만든 거잖아요. 에이전틱 스크린 코드로 생성한 코드로 만든 거예요. 이 코드가 정확히 생성하지 않으면 데이터 자체가 이상해지는 걸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뭔가 논문을 쓰는 입장으로 봤을 때 에이전트로 이제 논문 제목을 정했는데 파인튜닝하는 것보다 못한다 그러면 논문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사정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파인튜닝하는 게 상용 모델 못 도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파이썬도 에이전틱 기반으로 한 건가요? 아니요 단순히 그냥 아, 그래요? 펜 저거는 2.5B를 단순히 그냥 트레인 에이전틱한 사용하지 않고 에이전틱 한 것도 뭐툴 유지 시켜서 파이썬 할수 있는데 그렇지. 네네 근데 정확히 어떻게 파인튜닝 했는지는 논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 이게 아카이브 논문이다 보니까 웹서브 그런 옥수수 되어져 있는 거는 어, 이거 버전으로 네네 아 이거는 에이전트 에이전트 코드 버전으로 하셔서 예 맞습니다 좀 네 이렇게 보면 모델 활용해서 BLM 모델 활용해서 네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네. 왜 그럼 이거 수요가 많은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기존에 애초에 좀 에이전틱하게 그런 프론트엔드 코드를 생성하는 잡이 없었기도 했어요. 실제 그냥 익스퍼리먼트 표만 봤을 때도 에이전틱하게 엔지니어링으로 풀었음에도 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상용 모델들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 같은 AI 연구자뿐만 아니라 또 프론트엔드 업계나 개발자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스타트가 오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660개 있네 720개가 테스트가 굉장히 긴 많이 필요한데 저는 네 근데 잘 네, 디자이너가 그냥 간단히 돌려볼 수 있을 정도는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리액트나 이런 공적인 많이 만들고 하니까 단순히 근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하지 않고 HTML과 CSS만 해주고 있다고. 네.
네, 이거 발표하려고 하는데 저는 힘이 보니까 연습만 이 사람들이 모델들 쓰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이게 좀 그냥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을 뭐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 시간 이렇게 좀 슬라이드 좀 켜야 돼요. 온라인 내려서 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제가 가진 룸이 두 개인데 둘다 1도자가 같아요. 하나는 3D의 문제를 하나는 6D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흔히는 얘 현재 6D 공간의 위치가 어디고 현재는 어떻게 되나 현재는 이번 11월 RGB 카메라 투자를 줬어요. 그거로부터 PP를 주는 스튜디오가 뎁스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이 논문부터 말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사실 이게 RGB랑 뎁스 이미지 구분해주면 정확히 이 프로젝트가 세워져 있는지 알수 있어요. 이거를 추천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이걸 알면 왼쪽 로봇이 일부에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그래서 컵에 손잡이를 짚는 다음에 손잡이가 이렇게 개인에다가 잘 집어주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AR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가능성 실제로 내가 더 기울기나 위치 를 알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런 걸 잘 안 써. 이 논문의 꼴은 뭐냐면 기존 논문들이 약간 다 이 문제를 제각각의 방식으로 풀고 있는 정말 많은 모델들이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이 캐드, 내가 3D 모델 자체를 알아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좀 많아. 흔히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이 RGB 카메라, F랑 RGB 두 개만 보고 예측하는 건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 문제는 두 개를 동시에 하나로 할 수 있는 모델이 내가 하고 싶은 모델이 있을 경우에도 되게 잘할 수 있고, 모델이 없는 경우에도 잘할 수 있고, 이 새로운 좀 완성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다 예측을 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키를 이용을 하고, 오피스라는 그런 3D 모델을 써서 스태틱 데이터를 학습을 해요. 스태틱 데이터 로만 학습.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인퍼런스 할 때, 트레이닝 할 때는 이 스태틱 데이터를 쓰겠어요. 다 키드 모델이 있지만, 실제 세상에 나가서 디플로이를 하면 처음 보는 오브젝트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도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르는 오브젝트가 들어왔을 때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그중에 KD 비스무비한 KD 있는 셈 치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걸 잘하는 모델링을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셋을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리얼월드 데이터를 RGB랑 다 만드는 거에 한계가 있고 스펠을 돌리기 그렇다고 synthetic 데이터만 쓰는 거는 힘들어야 있죠. 시뮬레이션 안에 좀 장난감 같아 보이는 되게 현실을 되게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시뮬레이션에다가 데이터 텍스처 입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스월스의 이 부분 서텟을 사용을 하는데 한 개 정도 종류의 4만 개 정도 오젝트를 가져온다고요. PPT를 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색깔이 없고 어떤 특정이라고 치면 좀 외국계 생긴 때문에 설명들이 어떤 텍스트가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챗GPT한테 물어봐서 아 이거 대충 어떻게 색깔이 생기냐 어떤 질감 그러면 텍스트와 그런 프린트 클라우드를 받아서 이런 걸 입혀주는 그냥 소스 모델을 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자연스러운 어떤 질감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 모델을 많이 만들었다. 그랬더니
좀 적당히 해결됐는데, 나도 하고 넘어가고, 일단 그 데이터셋을 모아야 하니까, 이게 좀 그럴듯한 특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작이라는 시뮬레이션 공간에다가 물체를 70개 정도를 동시에 스폰해서 떨어집니다. 얘네가 부딪히면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쌓여있는 이 분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RGB 그렇게 해서 얘네가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그걸로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모았으니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두 단계를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보니까 한 번에 뭐 하고 예측하려고 하거나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한 500개 정도의 예 후보군을 일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어디를 잡아야 될까라고 예측하면은 이 오브젝트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500개 정도 예측을 한다고 나중에 한번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단계를 나눠 먼저 한 500개 정도의 코드를 예측하는 먼저 그걸 시키는데 키드들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처음에 인풋은 RGB 이미지가 있어. RGB 이미지가 있으면 강한 이미지를 치면 내가 이 중에 이 사진 중에 가장 박스를 예측하고 싶다. 마스크 할 수 있는 거로 2D 이미지에서 대충 예측한 거기만 풀어보면 그러면 대충 거기에 X가 Z가 알고 그 다음에 덱스 이미지 있으니까 위에 덱스 정도 알고 이기 때문에 대충 오브젝트 먼저 XY Z를 제가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XY Z 주변으로 한 500개 정도를 랜덤으로 코드를 방향을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방안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내가 예를 들어 저 맥북의 위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마스크를 생 따서 맥북 위치 XYZ 달아내 거기서 한 원을 그려서 500개 정도를 랜덤 셔플링 해가지고 맥북의 방향을 앞으로 이니셜라이즈 해봅니다. 이니셜라이즈 했으면 저는 캐드 모델을 갖고 있어요. 팀의 그 방향들을 이니셜라이즈를 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맥북의 방향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 맥북의 방향과 내가 사진에서 보는 맥북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생겨보죠. 그 다르게 정도를 줄여나가라고 학습을 해요. 사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사진 원래 내가 이 바닥 박스 주변으로 이식을 그래서 여기 이걸 보고 내가 이 바닥 박스는 대충 이 정도 사진으로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인풋으로 쭉 태우게 그래서 비교를 해서 내가 생각한 얘의 위치와 내가 생각한 얘의 방향이 겹을 치면은 걔의 실제 값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그 둘을 점점 줄여 나가도록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잘렸는데 학습이 끝나게 됐을 내가 현재 RGBD 이미지와 그다음에 오브젝트의 로이시안 XYZ 위치, 그다음에 오브젝트에 내가 생각한 어떤 오브젝트 방향을 넣었을 때 걔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내뱉어주는 무게 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코드 500개 만들었다고 500개에 대해서 그걸 다 해보는 500개에 대해서 나 현재 얼마나 틀렸다라는 것을 예측을 한 상태가 아까 말한 500개 정도의 후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냥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을 해보고 여기서 뭐냐면 내가 이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배워놨다.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정확하게 배워놨으면 아무리 처음에 틀리게 예측했더라도 이 한번 태우면 이게 빅바이 돼요. 너 정답은 많이 틀렸으니까 정답에 가까워지려면 오른쪽으로 30도를 틀어야 되고 XYZ는 이 정도 움직여야 돼. 한 번 더. 들어왔는데 조금 이쪽으로 더 움직여야 돼. 이거를 한 후보군당 한 5번 정도 500개 후보군에 5번 오니까 1,500번의 인포를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배워졌다면 내가 얼마나 처음에 틀리게 예측을 했던 방향을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게 돼요. 500개 셋이 생기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내석을 배워놨어도 처음에 너무 이상하게 예측을 했으면 최종 아웃풋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예측한 이제 이 글자는 어디 있고
저 반응을 바라보고 있을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딱 PDC는 교육고 셀프 시켜서 다 후보군에 시켜야 그다음에 걔네를 쓸 거야. 최종 아웃풋은 후보군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후보군 500개가 치면 500 디멘션에 5씩 나오니까 이거를 랭킹으로 매겨서 제일 그럴듯한 정답에 가까울 것 같은 후보가 딱 값이 높게 나오고 학습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트리플 노스. 이게 정답에 가까운 후보군이 이게 정답과 거리가 많고 따라서 내가 예측한 이 오브젝트의 XYZ, RPY가 실제와 좀 가까운 것으로 랭킹이 높게 나옵니다. 이 모듈이 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 인프런스 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카메라로 RGBD로 이미지를 찍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현재 이 화면에 어떤 오브젝트가 보이고 오브젝트 3D 모델을 보이고 있어요. 3D가 있다고 가정하면 했을 때 처음에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먹어야 돼요. 마스크할 시능으로 오브젝트의 XYZ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500개 정도의 얘는 당연히 대충이라고 을 쑥 내뱉고 엄청나게 소문을 돌리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얘를 평가하는 에터프에 넣어서 너가 예측한 500개 후보군의 방향 중에 4번 방향이 제일 정답과 가까운 방향이야. 그럼 그게 사실이라고 치고 예측을 끝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뒤에 리얼월드에서 써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예측을 퍼스트 프레임에서 예측을 했으면 내가 예측한 24번째 후보군이 정답이고 다음부터는 500개 후보군을 다 인터넷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정답을 예측한 그네 번째 그 놈만 계속 인터넷하면서 쉐이킹하고 500초 동안 예측하는 테스트다라면 1초 때 매우 느리겠지. 2초부터 500초까지는 내가 예측한 후보군만 그다음부터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이해를 난 모르겠고 이거는 현재까지 가정은 캐드가 있을 때 가정. 캐드가 없으면 애초에 이 스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띄운다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이 오브젝트는 난 모르겠고 따라서 이건 그럼 이게 이 책이라는 정도냐? 그, 코드를 에스티메이션도 하고 동시에 두 개를 다. 이거 뭘 못해. 암시 같은데, 네. 호주가, 그럼 원래 코드가 틀려졌을 때 다시 이 리파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 10초 때 있어야 돼. 10초 틀려. 몇 초마다 10초랑 10초의 오브젝트의 방향을 다르니까 이거 뽕은 더 돌아가. 그럼 10초 때에 맞게 살짝 돌리는 돌아가는 가는 후보군들을 해봐가지고, 가까워지는 거를 선택함으로써, 그, 이거, 이걸로 하는 거를, 좀 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첫 프레임에만 500개 중에 제일 그걸 하나만 해. 그다음부터는 이거 10초 거래 지켜야 돼. 1초 때는 1초부터 나머지 초 때는 1등만 살아남아. 내가 10초 걸 찍어보고 싶은데 9초 때 1등인 그 놈. 그 놈만 그냥 내가 업데이트. 5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500초짜리 쉐이킹 테스트라고 하면 처음에는 500개 후보 중에 이 초록색 방향만 살아남았다고 가정하면 1초 때는 오브젝트가 좀 가까웠을 때 정확히 그 방향만 넣어서 걔만 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이 네트워크 아웃풋 자체가 방향은 이만큼 돌리고 두 가지 이만큼 이동해야 해. 여러 번 돌리게 되면 점점 더 정답에 가요. 예? 2초 때도 바뀌었을 텐데 여러 번 해보고 수정하고 3초 때도 수정하고 근데 때 아웃 리파인 되는 걸 3초 때 이니셜 값. 네. 그래서 빠르게 가는 3초 때만 수많은 것 중에서 1등만 하잖아. 1등만 계속 네. 이제 리얼타임 디플로이먼트
그래서 러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얘네가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다 썼다라고 보면서 맞았고 모델이 있을 때 텍스처 칼럼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 저자가 있는 거 썼다라고 시 같은 경우에는 SDF 모델을 쓰거나 인프란스 시의 다양한 부분을 이용해 시프트하는 거 이게 제가 얘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인식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실제 모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종합도를 인식한다라는 건데 제가 엑스페리먼트를 딱히 들고 오지 않는데 어차피 모든 테이블에서 다 조적으로 1등을 찍어볼 테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일본의 치킨이 있는데 자기들 것만 잘한다고 이런 퀄리티가 있고 뭐 제가 사실 모델링 공부도 아니고 실제로 저도 써봤을 때 이거 정말 다른 것들은 뭔가 인더와일드는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얘는 어떤 오브젝트든 간에 제가 몰라서 카메라가 심지어 우리 친구 제가 써놓은 것 중에 되게 잘 되고 이게 아니지. 이니셜 XYZ 축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아, 예, 여기 말씀. 네? 이전 그 예시에서 아니 첫 번째 프레임에서 파랑 축이 어떻게 되지? XYZ는 헤드에 XYZ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카라 시간을 써가지고 엑스파이 딴 다음에 계속 추정해서 이 중에 방향은 아까 말했듯이 500개 정도의 후보군을 그냥 뿌려봅니다. 그래서 이 코더에 끼워 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정국이고 어느 쪽이 뭐가 처음에 최초로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된 걸 모델링을 하면 이게 제트축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모델링을 아, 하고 되면 그거 기준이 그거에 뭐가 캐드 모델이 있으면 캐드 모델이 그 잘하겠고 예, 캐드 모델이 문제가 서 있느냐 뭐 있느냐 근데 좀 그렇게 하면 되나? 네.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보면 참 뭐, 인정하면 되는 거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맨날 보는 게 로봇 운동이다 보니 로봇 운동 사람들이 이거 믿고 그냥 다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좀 똑같아요. 데이터만 썼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리얼을 논문들이 너무 좋아서 인식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 캐드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델 프리 캐드가 없던 아 이게 말이 좀 이상해. 말을 잘못했는데 얘네가 벤치마크를 다 따로 비교 캐드 없을 때 벤치마크 따로 비교 캐드 있을 때 벤치마크 따로 비교 다 1등 찍었어요. 알았죠. 이 논문이 이번에 CBPR 나온 논문이 아마 베스트 수준으로 들어갔던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대체라는 건 뭐냐면 RGB 카메라가 두 대 있을 때 있을 사람의 눈이랑 똑같이 이게 한 눈밖에 안 보는 사람은 먹어서 마찬가지로 듣고 알지 저희가 잘하는 그 RGB 카메라 한 대만 매칭하는 모델은 엑셀리티 맞죠. 이게 문제가 싶은 아니 모노큘러도 저렇게 잘 되는 스테리오 뎁스 에스티메이션계의 뎁스 애니팅 같은 모델을 인도 와일드 오브젝트에 대해 받아라 보셔서 파인 튜닝 필요 없는 거 이게 보이고 그다음에 폴드는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 얘네의 솔루션이 사실 아까랑 거의 똑같은데 일러저가 같아서 그런지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에서 synthetic한 합 데이터만 씁니다. 이걸 데이터 안 씁니다. synthetic한 합 데이터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뎁스 애니팅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을 하니까 어떻게든 그걸 가져다 쓴다. 왜냐면 걔네 기본을 두 번째는 모델링 추가입니다. 이것은 모델링 자체가 도움을 주는 제가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셀팅을 잘 갖다 섞어서 첫 번째는 아까 이 전화도
파운데이션 포스 논문이 핵심은 데이터를 유지하게 만들었다가 사실 되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태틱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데 약간 스테레오 매칭과 RGB 비교에 하나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가 많지. 본인이 센시티브 시키면서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이 만들고 더 뭔가 고기성들을 만들고 다양한 랜더마이즈가 있는 좋은 걸 만들고 두 번째로는 문제 하겠습니다. 이미지 백본을 갖다 써야 되는 거. 그냥 뎁스 여러 가지 갖다 써보는데 그냥 뎁스 예측을 잘하는 뎁스 엔딩 백본 갖다 바꾸는 게 잘한다.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갖다 쓸까도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를 백본으로 쓰고 추출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얘는 그냥 디텍션 에디션 하는 건데 트랜스포머는 보고 CN에 따라 이니셜라이즈 해서 서로 맞추고밖에 한 다음에 저는 이거 쓰는 거죠. 그런 것 중에 그냥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 해봐 제일 잘 된 거 그냥 서. 세 번째 거가 사실 제 생각에 제일 성능에 도움이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은 텍스 에디팅도 그 주고 런너블이나 CN으로부터 코스 추출한 다음에 기존 사람들이 많이 했던 방식으로 구체적인 거는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매칭할 때 기본적 원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왼쪽 카메라랑 오른쪽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 마우스를 찍는 왼쪽 카메라에서는 오른쪽 위에 오른쪽 카메라에서는 얘가 왼쪽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차이가 얼마냐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뭔가 모델이 이런 뭔가 매트릭스를 만들고 얘도 기존 논문들과 사실 거의 유사한 방식을 했는데 사실 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피칭 렉터에 H, W 곱하기 요 쉐입만큼 이제 4차원의 텐서를 만들어요. 첫 번째로는 HW는 이 픽셀의 위치, HW 이 D는 현재 이 픽셀의 몇 뒤에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이 픽셀이 얼마큼 옆에 떨어져 있어요. 이에 해당하는 축을 이미지 T는 약이 피처 디멘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어떻게 그냥 하이 레벨로 이해를 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HWDC가 예를 들면 오른쪽 이미지의 피처 벡터에서 H 홀백이 돼요. 예를 들어 얘는 왼쪽 이미지에서 HW 오른쪽에서 D만큼 거리가 떨어진 부분과 얼마나 유사한가 다른가를 측정하는 4차원짜리 텐서라고 보시면 따라서 이 내적하는 거 만약에 이 왼쪽 카메라 봤을 때 오른쪽 카메라 봤을 때 쉽다. 아 그러면 얘는 이 텍스트 굉장히 중요하게 계산해야겠다. 이런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쓰는 방식이라고 그걸 써서 이를 원래는 얘네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GPU가 부족해서 터졌고 GPU를 줄이려고 근데 그냥 얘네가 컨볼루션 쓰고 진행을 해야 되는 약간 2D에서의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기능을 저희가 한 축 먼저 하고 그다음 축 먼저 하는 방식으로 그냥 잘렸다고 이건 뭐 성능이 좋았다가 아니라 GPU의 단기가 성질이었고 그다음에는 이것도 많이 하는 건데 단순히 CNN 넣는 것보다는 CNN으로 처리를 해주고 트랜스포머 기록도 처리해줬고 합치는 걸 디텍션 쪽에서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 방식 왜냐면은 스위칭할 때 이제 너무 이게 내가 옆에서 보는 경우에 왼쪽에서 볼 때는 이 오브젝트가 왼쪽 위에 있는데 오른쪽 카메라에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으면은 이게 별로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정말 따라서 두건마저 보여주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인프런스 시켜가지고 양 번째 그리고 통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부문에 크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파운데이션 저자가 그거랑 그냥 똑같이 한 거고, 아까도 한 번에 내가 착한 게 아니라 점점 더 조금씩 움직이는 방향, 파인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학습을 여기서 똑같이 한 번에 내가 X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예측을 지혈을 타면서 예측을 하고 이게 나아지게 그런 형태의 아웃풋을 내리게 이 모델링에 대한 어떤 이거 자체는 소수이 GRU도 썼어요. 네. 왜냐면 그냥 배를 쓰면 사실 뭐 ML 쓰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나중에 테이블에 나오죠. 결국 성능 차이죠. 이런 모델링에서 보는 게 아니라 SNS를 잘 썼다. 그다음에 데이터 셋을 잘 만들었다. 이 두 개가 성능이 심. 그 모델이 오픈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신규색 데이터 셋은 이렇게 생겼고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은 카메라 인트리식 파라미터 엄청 바꾸고 라이팅, 오브젝트 많이 쓰고 오브젝트 크기 이런 거가 있고 얘네가 일단 데이터 몰도 특히 얘가 이런 물론 이게 데이터가 좀 그럴듯해야 그게 될 거잖아요. 너무 이상하면은 중간중간마다 지금까지 학습 된 모델한테 인퍼런스를 시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없어는 게 너무 낮은 거 트레이닝 세트가 없어 그래서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 정량 지표 자체는 그냥 다 압도적으로 1등을 찍었기 때문에 딱히 갖고 오진 않았고 이게 이런 하우스홀드부터 공장부터 거리 자율주행까지 기존 모델들보단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잘 모르니까 이게 성능이 높은 걸 확인했어요. 내가 이것도 비교를 할 때 카메라는 실제로 엄청 노이즈하고 걔를 보정할 때 이 모델을 쓰는 애가 이게 센서가 후진 거를 이 모델로 보정하는 수준까지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이, 그,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이게 스테레오 매칭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아웃풋은 결국 메인 테스트는 텍스트 에스티메이션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텍스트를 내가 얻으면 카메라 들고 있으면 3D 프린트 컬러도 바꾼 네. 결과를 집계하는 이게 왜라기보다는 이게 좀 특발성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이게 어느 뷰에서는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보면은 점들이 다 있는데 왜 텍스트까지 다 아니게 하는 컬러 픽셀이 어떤 한 차원 이상의 그 픽셀처럼 네. 보이게 그리고 약간 여기 지금 없는 모르는 보면 이렇게 사이가 떼어 보이는 그런 모든 모델들이 다 정면 지표도 다 그냥 기존 거 이기고 그냥 핵심은 SNS인 같은 거를 잘 받아서 이 지표 같은 거 제일 아쉽게 오페레이션 얘는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센시티브 데이터를 안 써. 헛을 우리가 제공해 지 오리지널 깁스 에디팅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애초에 스테레오 테스팅이 아니라 네, 그냥 RGB 인식 한 장으로만 있어요. 그거는 뭐 굉장히 이거보다 스테레오가 아니니까 이게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아요. 그것도 있지만 걔네 애초에 뭐 카메라가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어린이가 카메라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비교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뭔가 메소드는 얘가 다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로보틱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 쓰려고 하고 쓰고 있는 것들 한 거로 그냥 가져 시간이 많이 지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있는 회사가 뭐 유명한 근데 회사 미안한데 왜 이게 로보틱스랑 아니에요? 로보틱스에서 못 써서라도 뎁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굉장히 뎁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네? 네. 사람들이 이거 신념에 따라 보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라이다 안 쓰잖아요. 근데 정말 정교한 작업할 때 사실 라이다를 다 쓰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RGB로 세상이 될까요? 인간 RGB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로봇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 로봇은
앱스 쓴다는 건 라이다 쓰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공장에서 아예 카메라를 안 쓰는 테스트도 있고, 근데 내가 어제 오브젝트를 다뤄주면 카메라를 써야 되잖아. 내가 RGB만 쓸 건지, RGB D를 쓸 건지, 라이다를 쓸 건지 결정해야 돼. RGB를 쓴 게 못 믿어. 싱글 스테레오가 아니라서 뎁스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지금 다 이 현재 트레디셔널한 알고리즘은 애초에 뎁스 기반이기도 하고, 딥러닝 기반, 그 사람들이 딥러닝 모델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뎁스를 인풋으로 받는 컨트롤 알고리즘들이 다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건 요즘 딥러닝 중에 뭔가 잘 되는 거 없냐? 그리고 그거 뭔가 많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로봇 알고리즘에서 뎁스를 이쪽으로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뎁스를 뎁스 라이터만 써. 라이다가 그걸 쓰는 거잖아요. 맞는 예. 맞지. 근데 이게 라이다를 한 개만 쓰는 게 내가 자율 중에 한다 치면 라이다를 여러 개를 왜냐면 라이다 소리 완벽하지 않죠. 원거리는 되게 스파하다. 그러면 원거리를 빽빽하게 보려면 사실 RGB도 같이 써. 내가 뒤도 몰라면 뒤에 라이다를 뜯어야 돼. RGB 두 개를 쓰는데 아시다시피 센서 간의 시차 문제가 나요. 근데 한편으로는 얘네는 그런 배터리가 빨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센서를 최대한 빼고 싶어. 그럼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랑 텍스트 없이 이렇게까지 가능해? 라는 일종의 합의가 돼. 그러면은 뭐 라이다는 없다 하더라도 스테레오 카메라는 있어야 되네요. RGB, 스테레오, RGB 있어. RGB는 저렴한. 그러니까 RGB-D 카메라가 스테레오 카메라예요? 아니면 RGB 플러스, RGB 카메라 플러스 라이다예요? 이 D 카메라가. 걔는 라이다는 아니고, 레이다? 네. 정확히 뭐라고 할까? 저도 자매로 보고, 역시. 근데 어쨌든 그래도 스테레오로다가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뭔가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걔는 레이사 3이 맞어. 그죠? 네. 라이트가 레이다 기능. 네, 맞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걔는 실제로 보면 엄청 보이지. 싸구려고 뭐, 또 공중에 다니고 미세먼지 완전 뭐, 잠시만. 그거 없어. 예를 들어, 저는 제 쇼핑으로다가 납땜을 할 수, 구현할 정도의 노이즈가 있겠죠. 뎁스의 정확도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레이다가.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RGB는 그냥 그대로 찍히잖아요. 근데 얘는 이 웨이가 뭔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다시 난반사 돼. 허멀 노이즈는 그런 센서 자체의 센서 노이즈가 있어. 근데 그거 하려면 또 엄청 비싼 뎁스 카메라 써야 되는데, 그럼 비용 문제도 있어. 여러 가지 현실이 있죠. 그래서 아, 뭐 미안해요. 그러면은 최대한 정확한 뎁스를 얻으려면 하시는 최상 베스트 퀄리티 뎁스 얻으려면 라이다나 뭐 조금은 싼 레이다 같은 센서를 봐야 스테레오 카메라도 달아갖고 스테레오 카메라로는 요걸로 꼭 라이다 정보를 조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제일 정확. 가당성. 근데,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비용이라고, 비용이 괜찮다고. 오히려, 이거, 말씀드렸듯이, 어떤 센서는 빠르고, 어떤 센서는 느리고, 한 센서는 1초에 5번 받고, 하나 일주일에 받거든요. 이거 어떻게 합칠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 합치면 또 안 쓰면 못하게 되고, 그거 자체도 영어. 센서 퓨전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골치 아파가지고 그냥 텍스트도 빼버리는 거. 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웨이모는 더 사실적인 버전이어서, 웨이모는 거의 강력하게 도전하는 아이다. 그래서 또 많이 쓰면, 특히 차는 배터리가 빨리 나가서, 맞아요, 걸리더라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래서 또 빼고 싶은데 빼니까 RGB 못 믿겠는 일종의 딜레마 같은 거 하는 거. 뛰어들어도 뒤쪽 센서가 빠져가지고. 잘 그러니까 앞쪽은 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 킹할 때 후진하면서 삑삑삑삑삑삑삑삑삑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건 레이더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전방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렇게 쏴서 속에 뒷덩어리만. 근데 그거 빼버려가지고 뭔가 어때요? 네? 어떻게 알아? 또다 비전으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비전으로 그거 원인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약간 딜레이가 있다 그러나 아니면 뭐 약간 에러가 있다 그러나 그러고 사람들이 봐봐. 후진하다, 주차하다, 멈추다. 그리고 스타트에 잘 걸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약간 역풍 주차 있는 줄 알고 그냥
마냥 그냥 후진 그냥 뒤로 가는 그냥 예전에 삑삑삑삑 때문에 그 바로바로 삑삑삑 됐고 정확하게 삑삑삑 지금은 정확도가 좀 떨어졌어요. 이만 그래서 다시 달아달라고 많이 이게 갑자기 평생 안 할 줄 알았던 승리로 공부하는 게 어려웠어. 네, 두 개의 카메라면 약간 카메라의 이 거리가 가까울 때랑 멀 때랑 이제 가 있긴 다를 것 같은데 그럼 데이터 생성할 때 이렇게 다른 세팅들로 해준 거 카메라 간의 거리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못해서 아, 카메라를 치고 계속 받아요. 아, 오브젝트 쪽으로. 왜냐면 리얼에서는 힘들지만 시뮬레이션 그냥 컴퓨터 음, 카메라 프로젝트 관점에서 뭐 카메라 두 개의 상대적인 거리 이거요 뭐 카메라 인트린식 파라미터도 바꾸고 이거 약간 이부도 뭐 틀어줬어요. 생각 얘네 애초에 그거 갖고 이미 다 그런 식이에요. 남는 거. 데이터를 부자게 만든다 학습을 시켜. 어쨌건 뭐 되게 좀뭐 테크니컬리 되게 좋은 논문이잖아요. 그 형이 그리고 바로 뭐 이런 뭐 연구가 되게 가치가 있고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가능할까요? 사실 뭔가 되게 GPU나 사실 감이 없어. 돈 이게 생기지.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갖다 써서 이거를 모듈로 써서 저는 활용하는 거로는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정확해진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걔는 로봇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마찬가지로 그거 쓰면 어떻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갖다 쓰는 연구도 당연히 뭐 하겠는데 약간 미리 좀 호기심 이런 파운데이션 이런 좀 들어간 연구 하고 싶다면 이건 뭐 아이디어나 뭐 하여튼 뭐 지금 히든 정보라고 해야 돼. 그런 건 좀 없어 보이긴 한데 뭐 뭐랄까 그냥 GPU거나 뭐 어떤 거 뭐, 근데 데스크마다 추천하면 이거 예를 들면 텍스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큐가 더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옛날에 SSD 엑센식이라는 게 학습시키고 약간 걔도 예를 들어 저 이번에 막 제가 써가지고 HBM 16살 30일에 보는 거 있다고 치 그런 거 있다면 그런 거 내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근데 이제 엄청 쓰이기는 왜냐면 이게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시뮬레이션 데이터 모으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빡세요. 왜 빡? 일단 그것도 있고 하나하나가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뭐가 변수가 안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 이거 예를 들어 그래픽스 거기다 오직 이렇게 사진 찍고 저장하고 싶어부터 뭔가 생각이 안 되겠어. 시뮬레이션 환경 그거를 뭐 우리가 추구하는 건지 알수 그걸 제대로 많이 해본 사람이 사실 마련했던 애들도 잘 모르는데 애들은 더 없어. 그런 걸 내가 좀 길게 보고 가겠다는 저 생각 할 수 없어. 한 가지만 물어보면 이런 연구를 우리도 한다라고 하면 뭐 그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신테사이즈하는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코드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를 우리도 한다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오픈소스 거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것도 이해가 되나요? 해박하겠지만. 완전 케바케 있는 아, 내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절반은 공개성하고 절반 안 뭐, 뭐, 이거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아, 별내용 아닌데 저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생각보다 그 있잖아요. 저희 연구실에도 민호가 뭐 사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희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이 비전하는 사람들이 내 논문에 노트식으로 반드시 표기를 하고 나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피지컬 AI가. 사실 먹고 살길 살다가 로봇으로 가고 있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인 거. 오늘 같은 거 보니까 저는 이거 보고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얼굴 만드는 데만 쓰는 거 같긴 했는데 막상 이거는 써보면 로봇은 로봇 다양한 거 저는 그때 어셈블리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야 하는 걸 찾는 것도 있고 오브젝트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걸 다 높이도 만들고 뭔가 생각해보면은 뭔가 거기서 나또 내가 여기를 할 수 있겠네 생각보다 많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아니요. 네. 기관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부전적 왜냐면 걔네는 아시다시피 좀 그런 고집 있는 그 기계과 출신 아저씨들 있잖아. 아, 진영이 싫어 아저씨들. 그 사람들 힘을 불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지. 잘 되는 것부터 갖다 써보자. 이 단계를 하고 그러면서 더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 감사합니다.